30살의 젊은 수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뿐만 아니라 삼촌 내외와 그들의 아들까지 모두가 같은 집에 모여 살았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새는 낡은 함석 지붕 아래 수많은 삶의 좌절들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곰팡이 냄새와 참아 내뱉지 못한 무거운 말들로 가득 차 습기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짓눌렀다. 비좁은 방들을 울리는 모든 절규와 눈물, 절망의 한숨을 집의 벽들이 전부 흡수하는 것만 같았다. 마당은 꺾여버린 꿈들을 담기에는 너무 작았고 부엌은 두 사람이 동시에 서 있기도 힘들었다. 무더운 여름날이면 지붕의 함석은 집을 용광로로 만들었고 추운 날에는 창문 틈새로 뼛속까지 파고드는 칼바람이 불어왔다. 저녁 식사가 라면 하나로 끝나는 날이 많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지는 세상의 혹독함에 맞서는 연약한 방패처럼 항상 사람들에게 미소를 보이려 노력했다. 그녀는 일찍부터 자신의 미소가 자신뿐만 아니라 특히 아버지를 세상의 잔인함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갑오심을 깨달았다. 어릴 적에는 화장실에 김서린 거울에 미소를 그리며 언젠가 진심으로 웃기 힘든 나를 위해 연습하곤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릴 적부터 가슴속에서 연주되는 슬픈 멜로디였다. 수지가 겨우 4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을 쫓아 가족을 버렸다. 그 약속에는 딸의 자리는 없었다. 수지는 아직도 어머니의 달콤한 라벤더 향수 냄새를 기억했다. 그것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었어야 할 모성애의 유일한 흔적처럼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가끔 향수 가게를 지날 때면 그 향기에 발걸음을 멈추었고 심장이 너무 조여와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대야만 했다.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손에 여행 가방을 든 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사라지던 뒷모습이었다. 그 후로 아버지 진우가 그녀를 홀로 키웠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지를 향한 그의 사랑은 그녀의 삶에서 유일하게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벽에 균열이 만들어내는 문이나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빗줄기 속에서 춤추는 먼지처럼 아주 작은 것들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진우는 세상을 보는 독특한 방식을 가졌고 수지는 그의 눈을 통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병뚜껑을 모아 색깔별로 정리했고 그것으로 방바닥에 모자이크를 만들며 먼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어느 날 수지는 낡은 신발 속에서 발이 퉁퉁 붓고 편의점에서의 반복되는 일상에 영혼까지 지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양말은 닳아 구멍이 났고 닳아 빠진 신발 밑창으로 길 위의 모든 돌멩이가 느껴졌다. 그날은 한 손님이 서비스에 대해 불평했다는 이유로 점장에게 소리를 들어야 했다. 수지는 분명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했지만 말이다. 받지 못한 초과 근무 수당은 쌓여갔지만 유일한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불평할 용기조차 없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그녀를 맞았다. 그것은 거의 매일 밤 그 집에서 연주되는 익숙하고도 씁쓸한 교향곡이었다. 그녀는 거실 벽에 아버지를 몰아쓰고 있는 분노로 늘 얼굴이 붉어져 있는 육중한 몸의 삼촌을 보았다. 삼촌의 목에 핏대가 서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독처럼 침이 튀었다. 그는 수지의 아버지가 자폐 때문에 다루기 어렵고 간단한 지시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집불통이라고 소리쳤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공기를 가르는 칼날이었고 각 음절에는 수지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증오가 실려 있었다. 악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미워할 수 있을까? 진우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웅크린 채 격렬한 리듬으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언어폭력으로부터의 유일한 피난처였다. 그의 눈은 세상을 보지 않으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듯이 꽉 감겨 있었다. 수지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원초적인 분노가 쓸개즙처럼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다. 삼촌 아버지에게 장애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렇게 소리치시면 아버지는 더 무서워하실 뿐이에요.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삼촌과 아버지 사이에 서서 깡마른 몸으로 초라하지만 결연한 장벽을 만들었다. 그날 수지는 그 모욕적인 말들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삼촌의 모든 말은 그녀의 심장에 박히는 못과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그들의 작은 성격인 방으로 이끌었다. 그 방은 집에서 유일하게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곳이었고 벽들이 바깥 세상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것 같았다. 진우는 수지가 몇 달 동안 돈을 아껴 사준 색연필로 그린 다양한 나이대의 수지 초상화로 방의 모든 구석을 장식했다. 여전히 떨고 있던 진우는 위협을 느낄 때마다 반복하는 행동인 방문 열쇠를 집어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가 지켜줄게.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열쇠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수지는 자신이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아버지를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을 알기에 삼켰다. 진우는 딸을 방에 가두고 형과 이야기하러 갔다. 잠긴 문은 수지의 무력함의 상징이었다. 바깥의 목소리들이 싸움을 계속하는 동안 그녀는 갇혀 있었다. 그녀는 나무 문에 귀를 바싹 대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논쟁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었다. 삼촌이 아버지를 신체적으로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안에서부터 잠식했다. 내가 너희들 아버지로서 이렇게 싸우는 걸 그냥 둘 수는 없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연약했지만 자폐를 가진 아들을 보호하려는 오랜 권위가 실려 있었다. 할아버지는 구분 등의 수많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노인이었지만 진우를 보호할 때만큼은 젊고 강했던 시절의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그는 두 아들 사이에 서서 나이로 굽은 몸을 장벽으로 삼았다. 그의 손은 두려움이 아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어떻게 아버지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그토록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다른 아들에게 계속 말했다. 네오도 잘 알지 않느냐. 진우가 항상 한계가 있었다는 걸. 하지만 그는 항상 공부했고 밖에서 일했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일궜어. 노인의 목소리에 담긴 자부심은 만져질 듯했고 모든 단어는 세상이 이해하려 들지 않는 아들에 대한 열정적인 변호였다. 밤이 되어 얇은 요 위에서 수지는 한참을 울었다. 요에는 구멍이 많아 차가운 바닥이 그대로 느껴졌고 녹슨 스프링은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렸다. 이불은 추위를 막기에는 너무 얇았지만 그녀는 턱까지 끌어당기고 몸을 공처럼 웅크려 천을 유지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베개는 수많은 밤의 눈물로 이미 축축했고 아무리 빨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슬픔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의 삶은 언제나 힘들었다.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거만하고 무례한 삼촌,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의 연속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자신이 저주받은 별 아래 태어난 건 아닌지, 운명이 고통의 잉크로 그녀의 이야기를 쓴 건 아닌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옆 묘에서 잠든 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을 보면 그녀는 계속 나아갈 힘을 얻었다.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다. 어느 날 노크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리며 사촌 준호가 들어왔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깜짝 놀라 뛰어올랐다. 그는 결코 그녀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았고 마치 그 집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항상 침범했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껴안고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고통이 너무 커 서 있을 수 없을 때 취하는 자세였다. 그녀의 눈물은 말라 뺨에 소금기 흔적을 남겼다. 그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바닥에서 일어나 그만 울고 이리 와봐. 할 얘기가 있어. 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수지를 두렵게 하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어릴 적 항상 그녀가 누명을 쓰게 되는 장난을 치기 전에 그 눈빛과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고 그의 눈빛에는 더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가 있었다. 아버지의 낡고 덜컹거리는 차를 운전하며 준호가 말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될 방법이 있어. 그리고 너희 아빠랑 우리 아빠 싸움도 끝날 거야. 두고 보라고. 차는 언제라도 부서질 것처럼 시끄러웠다. 엔진은 기침하고 헐떡였고 차 안에 휘발유와 담배 냄새는 수지를 메스껍게 했다. 그녀는 창문을 조금 열었지만 들어오는 공기는 매연으로 가득 차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거리 풍경이 창밖으로 흐릿하게 지나갔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궁금했다. 그녀는 대답했다. 우리 아빠를 끌어들이지 마. 아빠는 삼촌한테서 자신을 방어할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방어적이고 보호적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계획이 좋은 것일 리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사촌은 비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가 무언가를 꾸밀 때 항상 짓는 그 미소였다. 알았어, 진정해. 우리 아빠 원래 저래. 자폐 같은 거 이해도 못하시고. 하지만 수지는 참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런데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 그녀는 그가 자신을 무슨 일에 끌어들이려 하는지 알아야 했다. 잔뜩 흥분한 사촌이 탐욕으로 빛나는 눈으로 그녀를 돌아봤다. 탐욕은 어릴 적부터 준호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그는 보이는 모든 것을 원했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네오, 내 전 사장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거야. 그들이 보석을 어디에 두는지 알아내서 나한테 가져오는 거지.
그 말은 마치 빵집에 가서 빵 좀 사오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양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수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등 뒤에 얼음물을 부은 것 같았다. 세상이 잠시 빙글 도는 것 같았고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차 대시보드를 붙잡아야 했다. 드닥죠? 아니 절대 안 해.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얻은 재산을 훔치느니 차라리 이 삶을 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정직했던 아버지에게서 배운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길모퉁이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비명을 질렀다. 소리가 너무 커서 몇몇 행인들이 멈춰서서 쳐다봤다. 그는 완전히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고 얼굴은 분노인지 흥분인지 모를 감정으로 붉어져 있었다. 우리는 부자가 될 거야. 보석 판 돈을 나눠서 이 나라를 뜨는 거지. 그는 말하면서 손짓했고 마치 손으로 미래를 빚을 수 있다는 듯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수지는 소리쳤다. 실레요. 그 외침은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왔고 그녀가 느끼는 모든 절망과 분노를 담고 있었다. 어떻게 그가 자신이 이런 일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칼처럼 차 안의 긴장을 갈랐다. 숙모였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순수한 공포에 차 있었다. 할아버지가 울면서 전화하셨어. 집에 가다가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셨대. 숙모의 목소리가 떨렸고 수지는 배경에서 들려오는 병원의 소음, 사람들의 말소리, 기계의 삐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다행히 길에서 공을 차던 이웃들이 봤대. 최악은 기다리는 거야. 대학병원은 항상 붐비잖아. 수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마치 발밑에 땅이 갈라지고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휴대폰을 끄고 손이 너무 떨려 기기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촌에게 말했다. 병원으로 가자.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의 복대는 소독약과 질병의 냄새가 유독한 구름처럼 떠다녔다. 벗겨진 녹색 벽은 수년간의 고통과 절망을 흡수한 듯했다. 플라스틱 의자는 금이 가고 불편했으며 사방에서 울음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수지는 그 환경에 눈에 띄게 불안해하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병원은 항상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처리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자극, 냄새, 소리가 있는 곳이었다.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진우의 형인 그녀의 삼촌은 그를 모욕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와 수지를 길거리로 내쫓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의 말은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고 수지는 그들을 향한 동정과 호기심의 시선을 느꼈다.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상황에 몰리고 혼란스러워진 진우는 더듬거리며 자신을 방어하려 애썼다. 나는 자폐야.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그의 손은 초조하게 움직였고 그의 고통을 명확히 보여주는 신호였다. 수지는 아버지를 껴안고 그 주위에 보호막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들어가기 전에 수지의 사촌이 그녀의 팔을 잡아 끌고 깊게 속삭였다. 내가 한재한 잘 생각해봐. 그의 뜨겁고 담배 냄새 나는 숨결에 그녀는 역겨움을 느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팔을 세게 쥐었고 나중에 멍이 들 자국을 남겼다. 어떤 놈들은 부자로 살고 우리는 이 비참함 속에서 사는 게 공평해? 할아버지가 공공병원에 있는 동안 그들은 좋은 삶을 누리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 말들은 독과 같았고 그녀의 가장 큰 약점과 두려움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녀를 굴복시키기 위해 어디가 가장 아픈지,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서 조용히 내렸고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채 느꼈다. 병원으로 향하는 각 걸음은 보이지 않는 역류를 거슬러 걷는 것처럼 이전보다 더 힘겹게 느껴졌다. 몇 시간 후 소식이 전해졌다. 할아버지는 버티지 못하셨다. 너무 끔찍한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 젊어 보이는 의사가 마치 같은 소식을 수백 번은 전한 것처럼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고통은 압도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수지의 한 조각을 뜯어낸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 산산조각 난 가족에게 얼마간의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진우는 상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으로 머리를 치며 격렬하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수지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거의 서 있을 수 없었다. 슬픔 속에서 삼촌의 잔인함은 극에 달했다. 조카의 뺨을 세게 때려 별이 보이게 한 후 삼촌은 소리쳤다. 내 아버지가 죽으면 너희들 탓이야.
그 따귀는 너무 세서 수지는 입안에서 피맛을 느꼈다. 머리가 핑 돌았고 그녀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에 기대야 했다. 내일 당장 내 집에서 둘 다 나가. 그 말은 항소의 여지가 없는 최종 통보였다. 수지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얼굴이 아프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다가갔다. 뺨은 그의 손가락 자국으로 화끈거렸다. 상처 입은 피부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보라색 멍이 들 것을 알았다. 항상 그녀에게 다정했던 아버지는 붉어진 뺨을 보고 말했다. 집에 가자. 아빠가 얼음찜질 해주면 나을 거야. 내 삼촌은 괴물이야. 그의 말에 담긴 순수함이 수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세상의 악의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가족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수지는 울음을 삼키고 말했다. 아빠 진정하세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저 좀 보세요. 얼굴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아픈 표정을 짓지 않으려 애썼다. 진우는 순진하게 물었다. Anna Powdergo? 그런데 웃지를 않네. 넌 슬플 때 안 웃잖아. 그는 누구보다 딸을 잘 알았고 그녀가 감정을 숨기려 할 때조차도 읽을 수 있었다. 수지는 얼굴 근육이 당기는 것을 느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상처 입은 피부가 아우성쳤지만 그녀는 미소를 유지했다. 난 괜찮아요. 나한텐 아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행복해요. 내 사랑. 우리 약속 기억하죠. 아빠는 나를 돌보고 나는 아빠를 돌보고. 그 약속은 그들의 삶의 기반이었고 그들이 가진 유일한 확신이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떠난 후에 한 약속이었고 그 이후로 그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갈 곳도 없이 궁지에 몰리고 절망에 빠진 수지는 굴복했다. 밤의 어둠이 그녀의 영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고 그녀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꼈다. 사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녀는 말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범죄라고. 그 말은 약하게, 확신 없이 나왔다. 왜냐하면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촌은 반박했다. 범죄는 우리 할아버지가 공공병원에 있는 거고 네 아버지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는 말하면서 손짓했고 그의 그림자는 악마처럼 벽에서 춤을 췄다. 어릴 때부터 난 비참하게 살았고 너도 마찬가지야. 편의점 계산원 인생은 잊어버려. 내일부터 넌 김씨 집안에서 일하게 될 거야. 내가 이미 다 처리해놨어. 아침 8시까지 거기 가 있기만 해. 그의 말은 단호했고 논의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수지가 물었다. 준호 오빠 조폭이랑 연관 있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모든 음절에 두려움이 역력했다. 대답은 폭력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를 차벽으로 밀쳤고 그의 몸이 그녀의 몸을 올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땀과 분노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수지를 쓰러뜨린 후 그는 그녀의 귓가에 말했다. 잘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 영감탱이 죽여버릴 거야. 수지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말은 얼음 같았고 그녀의 혈관 속 피를 얼어붙게 했다. 그리고 차갑게 준호는 말했다. 네 아버지가 살길 원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지금부터 대장은 나야. 넌 이제 저항할 수 없어. 그는 물러섰고 수지는 바닥에 쓰러진 채 추위가 아닌 순수한 공포로 떨고 있었다. 다음 날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안고 수지는 김씨 댁의 저택에 도착했다.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과 중앙에 맑은 물을 뿜어내는 분수가 있는 웅장한 건물이었다. 그곳의 모든 것이 부와 권력을 외치고 있었고 그녀가 온 현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새로운 고용주들에게 정중한 미소로 환영받았다. 김 여사는 우아한 여성이었고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와 수지가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쌀 것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김 회장님은 세상을 발 아래에 둔 것에 익숙한 남자들의 독특한 분위기를 풍겼다. 한편 길 건너편에서는 준호가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사촌의 얼굴에 역력한 긴장감을 보았다. 그는 초조함이 역력한 몸짓으로 담배를 연달아 피웠다. 멍청한 년, 저 겁먹은 표정 좀 봐.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세게 밟으며 혼잣말을 했다. 집과 수지의 휴식 공간을 보여준 후 그녀의 사모님은 다른 가정부에게 나머지 지시를 받도록 그녀를 남겨두었다. 그 방은 뒤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그녀가 익숙했던 것에 비하면 궁전처럼 보였다. 방에는 매트리스와 모든 것이 갖춰진 진짜 침대가 있었는데 이는 수지가 몇 년 동안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다. 나이가 많고 지친 눈빛에 그 여성은 말했다. 이제 시작해도 돼요. 무슨 일 있으면 불러요. 그녀의 눈에는 친절함이 있었고
수지는 그곳에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수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녀의 눈은 궁전처럼 보이는 그 집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려 애썼다. 그녀의 세계와는 너무나 먼 세계였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아마도 그녀의 가족이 평생 벌 돈보다 더 가치가 있을 것이었다. 내가 널 만나지 못했다면, 네가 날 보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렇게 자문해. 이 생각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처럼 불쑥 떠올랐다. 거실에 들어가 가구에 먼지를 털려던 그녀는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고용주의 아들인 현우였다. 그는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갈색 눈과 완벽하게 빗어넘긴 어두운 머리칼, 그리고 수지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밝히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잠시 동안 세상이 멈췄다. 수지는 긴장했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열기가 목을 타고 올라와 뺨으로 불처럼 퍼져나갔다. 그녀는 서둘러 거실을 빠져나왔고 그 과정에서 값비싼 화병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나가면서 그녀는 우아한 여성과 마주쳤다. 현우의 고모였다. 그 여성은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겼고 금수저로 태어나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여자가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놀란 것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있었지만 마치 수지를 평가하는 듯한 무언가도 있었다. 여전히 긴장한 수지는 말했다. 아니에요, 사모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일해요. 여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탁실 근처의 한적한 구석, 세제와 섬유 유연제, 냄새가 향기로운 구름을 만드는 곳에서 수지는 자신이 그곳에 있는 더러운 이유를 떠올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눈물이 뜨겁고 무겁게 떨어졌고 각 눈물방울은 그녀의 존엄성 한 조각을 담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고 그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보석 단서는 좀 있어? 사촌이 수지를 압박하며 물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무게는 압도적이었다. 보아, 김씨 집안 저택에 들어갔잖아. 이제 온 가족의 신뢰를 얻어 수지는 침묵을 지키고 준획에서 멀어졌다. 그녀는 갇혀있는 이 끔찍한 현실도 끌 수 있기를 바라며 휴대폰을 껐다. 다음 날 저녁, 퇴근길에 수지는 길에서 눈썹에 상처를 입은 아버지를 보았다. 피는 말라붙어 검은 딱지를 이루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앉아 무릎을 껴안고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었다. 아빠, 누가 이렇게 다치게 했어요?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다. 진우는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아이처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삼촌이 밀었어. 화가 났었어. 말은 간단했지만 그 무게는 파괴적이었다. 어쩔 수 없이 수지는 아버지를 집 안, 방으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마음은 고통과 분노로 조여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고 모든 부드러운 손길은 앞으로는 그를 더 잘 보호하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현우는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보름달이 정원을 비추며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는 넥타이가 느슨해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 멍한 표정이었다. 끝이 없어 보이는 가족 회사의 문제들을 처리하며 스트레스 가득한 하루를 보냈다. 그는 수지가 아직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부엌의 불빛이 그녀 주위에 후광을 만들어 그녀를 거의 천사처럼 보이게 했다. 아직 집에 안 갔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답했다. 이제 가려고요. 다 끝났다고 알려드리러 왔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방금 고모랑 나가셨어요. 현우가 조금 다가서며 대답했다. 그는 수지의 표정을 살피고 물었다. 슬퍼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수지를 놀라게 한 진정한 걱정이 있었다. 아버지 외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진정한 걱정을 보여주지 않았다.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아서서 나갔다. 그녀의 침묵은 현우의 마음에 호기심의 불씨를 남겼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 안에 갇힌 비명이었고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가 들을까봐 두려웠다. 수지가 은색 액자 속 한 노인 옆에 있는 소년의 사진을 보며 그 순간에 포착된 행복을 감상하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 사진 내가 11살 때예요. 저분은 할아버지고요. 현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향수가 어려 있었다. 수지는 깜짝 놀라 돌아섰고 고용주의 아들인 현우를 보았다. 그는 예상보다 더 가까이 있었고
그녀는 그의 비싼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죄송해요. 대개 물건을 만지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가족의 추억을 훔쳐보다 들킨 것이 부끄러워 눈을 내리깔았다. 현우는 웃기 시작했다. 거실의 침묵을 채우는 기분 좋은 소리였다. 악의 없는 진실한 웃음이었고 수지 안에 무언가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와, 얼굴이 창백하네요. 그는 수지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그의 눈에 담긴 걱정은 진짜였고 그것은 그녀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아마 아직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가 봐요. 늦잠 자서 불이 나게 출근했거든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너무 일찍 일어났고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현우는 그녀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나랑 같이 커피 마실래요? 그 초대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수지는 거의 균형을 잃을 뻔했다. 수지는 존경의 표시로 바닥을 보며 말했다. 직원들은 일할 때만 부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규칙은 명확했고 그녀는 그것을 어길 여유가 없었다. 친절하고 정중한 현우가 말했다. 나도 당신 사장인 거 알죠? 그리고 내가 초대하는 거예요. 그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있었고 그것은 그녀를 미소 짓게 만들고 싶었다. 현우는 복도를 지나가다 두 명의 가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호기심에 멈춰섰다. 나이 든 쪽이 말했다. 수지씨, 미안하지만 시장 좀 다녀와 줄 수 있어요? 집에서 열릴 칵테일 파티 요리 재료를 좀 사와야 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친절했다. 수지가 말했다. 물론이죠. 쇼핑 목록이랑 돈 주시면 바로 다녀올게요. 그녀의 성실함은 분명했다. 현우는 모른 척하다가 수지가 나가려고 할 때 우연인 것처럼 나타났다. 에어리 가요. 그는 무심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시장에요. 그녀가 목록을 보여주며 말했다. 현우는 그녀에게 차를 태워주겠다고 제안했다. 마침 나도 나가야 하니까 시장까지 태워줄게요. 거짓말이었다. 그는 할 일이 없었지만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눈은 그 새로운 세계를 헤맸지만 사랑에 빠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손이 닿지 않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너무 잔인할 것이다. 내가 널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현우의 고모는 그가 다른 가정부들과는 다르게 그녀를 대하는 것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에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었고 그 신호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친절하게 수지에게 경고하려 했다. 그녀는 수지를 한쪽으로 불렀고 그녀의 비싼 향수가 두 사람을 감쌌다. 현우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요. 그에게서 멀어져요. 어조는 경고였지만 위협은 아니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네,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녀는 마치 잘못을 저지르다 들킨 것처럼 부끄러움을 느꼈다. 고모는 말을 이었다. 다음에 그가 당신을 부르면 가지 마요. 칼라 현우 엄마는 아들에 대한 질투심이 엄청나. 그가 당신을 차로 태워준 걸 알면 당신 곤란해질 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꿈이었지만 그의 미소는 그녀의 짐이자 기쁨이었다. 집에서의 현실은 찬물 한 바가지였다. 김씨댁 저택과 그녀의 현실 사이의 차이는 꿈에서 악몽으로 넘어가는 것과 같았다. 형에게 물이 조금 튀자 수지의 삼촌은 또다시 증오의 폭발을 일으켰다. 내가 한 짓 좀 봐, 이 짐승 같은 놈아. 나한테 물을 끼얹었잖아. 그는 마치 진우가 흉악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고함을 질렀다. 수지는 지치고 낙담한 채 퇴근하고 있었다. 발은 아팠고 등은 쑤셨지만 아버지가 학대당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아픈 것은 없었다. 밖에서는 삶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집안에서는 수지만이 그곳에 도착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다. 그녀가 집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곳. 문을 넘을 때마다 벽이 그녀를 덮치는 것 같았다. 때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아버지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떠올렸다. 그녀 없이는 진우가 혼자 외롭게 그녀의 사랑 없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는 그녀의 닻이었지만 또한 그녀의 족쇄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 절망의 순간에 얼어붙은 듯했다. 수지는 아버지를 방으로 데려갔고 아버지는 즉시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새로 그릴 준비를 했다. 그것은 그의 사랑 표현 방식이었고 종이 위에 각 획은 조용한 애정의 선언이었다. 그는 달아 빠진 색연필, 어떤 것은 너무 작아 거의 잡을 수도 없는 것들을 들고 절대적인 집중력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 현우도 자신의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수지와는 정반대의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역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차고에 있는 수입차들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그 슬픈 눈의 가정부 수지를 생각할 때만 그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 진짜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현우의 어머니는 더 권위적으로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지에게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수지에게 말했다. 수지야, 와서 내 서재 좀 정리해. 그 수지야는 가짜였고 독이 가득했다. 지친 수지는 존중을 담아 말했다. 네 사모님, 방 정리만 마치고 바로 올라갈게요. 그녀는 시간을 벌려고 했고 그녀의 근육은 이미 과도한 노동에 항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로 말했다. 아니, 지금 당장 해. 수지는 서재를 청소하기 위해 올라갔고 지난 며칠간 쌓인 피로가 그녀를 덮쳤다.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했고 감정적 스트레스가 대가를 치르게 했다. 시야가 흐려지고 눈앞에 검은 점들이 춤을 췄고 그녀는 결국 기절했다. 다행히 현우가 보고 그녀가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품에 안았다. 의식을 완전히 잃기 전 잠시 동안 그녀는 그의 온기, 그의 향수 냄새를 느꼈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서재의 편안한 안락 의자로 데려갔다. 서재는 그가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고 그가 사랑하고 다른 누구도 만지지 않는 책들로 가득했다. 어머니가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물수건을 적셔 그녀의 이마에 올려주었다. 수지는 여전히 어지러운 채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것뿐이라면 좋겠네요.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연약했다. 현우는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말을 이었다.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는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 했지만 그의 눈에는 진정한 걱정이 있었다.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한탄했다. 제 인생은 엉망이에요. 댐이 무너지듯 말문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는 우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 떠났어요. 모든 단어는 드러나는 상처였다. 친척 집에서 살게 됐는데 삼촌이 우리를 너무 학대해요. 그녀는 그의 눈에서 분노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버지 약값은 비싸고 저는 빚더미에 앉아 있어요. 그렇게 부유한 사람에게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는 부끄러움은 거의 견딜 수 없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해요. 머릿속에는 문제들 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만 말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당신 앞에서 울어버릴 것 같아요.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안쳤다. 현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친절함으로 말했다. 당신은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 손길은 따뜻하고 위안이 되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말은 간단했지만 그 영향은 깊었다. 당신은 아버지를 돌보는 임무를 이 땅에서 받은 거예요. 수지는 눈물이 이제 자유롭게 흐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항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저를 너무 잘 돌봐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있었다. 그리고 아직도 화가로 일하세요. 항상 그림에 재능이 있으셨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역력했다. 수지는 너무 피곤해서 에어컨의 시원한 공기와 현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결국 그 자리에서 안락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그녀의 눈이 감겼고 잠시 동안 그녀는 그 악몽 속을 걷지 않아도 되었다. 현우는 그녀가 잠든 것을 지켜보며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도 여전히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여자의 강인함에 감탄하며 그곳에 머물렀다. 수지는 잠에서 화들짝 깨어났다. 해는 이미 낮게 기울어 몇 시간 동안 잠들었음을 알렸다. 그녀는 직장에서 잠든 것이 부끄러워 서둘러 일하러 돌아갔다. 현우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일하러 돌아가도 괜찮겠어요? 필요하면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일찍 퇴근시켜 드릴게요.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수지는 말했다. 걱정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떴다. 뒤돌아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이다. 다음 날 수지가 도착하자마자 현우의 어머니가 위협적인 어조로 말했다.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다시는 그의 근처에 오지 마. 말은 낮게 했지만 각 단어는 비수와 같았다. 여자는 문에 서서 입구를 막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수지는 현우를 피하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그를 볼 때마다 길을 피하고 바쁜 척하고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을 걸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요? 그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있었다. 수지는 잘 지내요 라고 말하고 그에게서 멀어졌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냉정함은 그보다 그녀 자신을 더 아프게 했다. 밤에 집에 있는 사촌을 보고 겁에 질린 수지가 물었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가 여기서 발각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준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멍청한 집사가 날 기억하고 문을 활짝 열어주더라. 그는 마치 주인인 양집 안을 걸어다녔다. 어제 네가 아버지한테 김씨 가족이 밤에 외출할 거라고 말하는 거 들었어. 그는 포식자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듯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그녀는 바로 옆에 있는 사촌을 보고 깜짝 놀랐다. 좁은 공간은 그의 존재를 더욱 위협적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나가.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한 속삭임으로 나왔다. 준호는 교활하게 속삭였다. 나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지만 그에게는 두려워할 모든 것이 있었다. 그녀는 달렸지만 그가 따라잡았다. 그의 발소리가 복대 울렸다. 요리가 미쳤어? 그가 그녀의 팔을 세게 잡았다. 이건 일생일대의 기회야. 다시는 이런 기회 없을 거라고. 그의 눈은 순수한 탐욕으로 빛났다. 갑자기 아주 잘 차려입은 남자가 나타나 물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죠? 현우의 사촌인 지훈이었다. 그의 존재는 권위 있고 보호적으로 분위기를 가득 채웠다. 겁먹은 준호는 더듬거렸다. 지훈씨, 저도 궁금하네요. 일하러 왔다가 막 가려는데 이 여자를 봤어요. 거짓말은 약하고 확신 없이 나왔다. 지훈은 수지를 따라가 물었다. 그 사람 말이 사실이에요? 그의 눈은 친절했지만 날카로웠다. 여전히 겁에 질린 수지는 대답했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뿐이에요. 그녀는 그 상황에 더 이상 아무도 연루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주 예의 바르게 남자가 물었다. 집까지 태워다 드릴까요? 수지는 사촌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집으로 오지 마. 나 차 얻어 타고 가고 있어.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오빠 볼 거야. 그녀는 타자를 치면서 손이 떨렸다. 너무 긴장해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액정이 금이 갔다. 지훈은 현우의 사촌이었고 약혼녀와 헤어진 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착하고 정직한 남자였다. 그는 수지가 잘 아는 슬픔의 분위기, 마음이 아픈 사람의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지의 삼촌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수지를 차로 데려다준 저 남자는 누구야?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수지의 숙모는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물었다. 창녀가 됐니? 몸 팔고 다니는 거야. 말은 잔인했고 사디스트적인 쾌감으로 내뱉어졌다. 울면서 수지는 대답했다. 물론 아니에요. 사모님 조카분이세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모든 비난은 또 다른 굴욕이었다. 한편 지우는 전 약혼녀와의 딜레마를 겪고 있었다. 부자들의 삶에도 복잡함이 있었다. 그녀가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고 그 연극에 지친 지우는 말했다. 라리사, 난 너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넌 내 신뢰를 배신했어. 그의 목소리는 확고하고 단호했다. 화가 난 여자는 말했다. 알아, 다른 여자 생긴 거지? 질투심이 모든 단어에서 뚝뚝 떨어졌다. 물론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사랑에 빠진다면 난 소박한 여자를 원해. 그는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수지를 생각했다. 현우의 어머니 칼라는 그녀가 볼 수 있는 최악의 장면과 마주쳤다. 아들이 집 발코니에 앉아 가정부와 콜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 장면은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다정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녀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가 어렸을 때 이후로 보지 못했던 그런 미소였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아는 사람이 보면 신호는 분명했다. 현우가 수지의 손을 잡는 것을 보고 그렇게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제스처를 보고 그녀는 그가 그녀를 좋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녀는 개입하려 했지만 아들은 그 젊은 여성이 궁핍하니 해고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칼라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칼라는 그녀를 해고하지 않았지만 잔인하게 위협했다. 얘야, 내 아들은 내게 과분해. 모든 단어는 상처를 주기 위해 계산된 것이었다. 네가 그 애 근처에 있거나 심지어 현우를 쳐다보는 걸 내가 보면 널 길거리로 내쫓고 망신을 줘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줄 거야. 그 위협은 검은 구름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현우는 수지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만져질 듯했다. 내가 멀어지길 원해요? 그럼 멀어질게요. 그는 상처받고 혼란스러웠다.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지 씨. 그녀는 그의 눈에서 상처를 볼 수 있었다. 수지는 그에게 소리쳤고 감정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제발 저 혼자 내버려둬요. 전 여기서 일하고 싶지도 않았다고요. 말은 그녀가 제지하기 전에 터져 나왔다. 갑자기 현우가 그녀를 붙잡고 말했다. 수지 씨, 난 당신과 사랑에 빠졌어요. 고백은 번개처럼 왔다. 당신을 좋아해요, 아주 많이. 그의 마음은 드러났고 상처받기 쉬웠다. 그냥 이 감정이 서로 같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는 그녀의 눈에서 대답을 찾고 있었다. 내가 널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날 보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운명에 대해 그렇게 자문해. 그 말들이 그들 사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현우의 품에 안겨 위로받고 싶었다. 거짓말은 그보다 그녀 자신을 더 아프게 했다. 슬퍼하며 현우는 대답했다. 당신도 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실망감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리가 눈빛을 교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착각했나 봐요. 그는 천천히 수지의 손을 놓았고 두 사람은 서로 멀어졌으며 그들 사이에 심연이 벌어졌다. 현우의 어머니는 수지를 괴롭히기 위해 그녀를 보고 말했다. 곧 현우의 어릴 적 친구를 맞이할 거예요. 모든 단어에 아기가 있었다. 그녀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거든. 그녀의 미소는 유독했다. 그녀가 오면 다 같이 우리 농장으로 여행 갈 거예요. 집 전체를 정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딱 하루 줄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둘 다 알고 있었다. 칼라는 젊은 여성을 지치게 하기 위해 집 전체를 수지의 손에 맡기려는 악의적인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일로 위장한 고문이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다른 가정부들은 휴가를 받아 쉬고 있었다. 수지는 혼자였다. 갑자기 대화 중에 현우와 아버지가 다가왔다. 그들은 우아하게 차려입고 외출 중이었다. 칼라는 남편을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이 가정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어조는 꿀처럼 달콤하게 완전히 바뀌었다. 현우의 아버지는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말했다. 이 가정부는 이름이 있고 이름은 수지야.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서려 있었다. 남자는 수지를 향해 돌아보고 그녀에게 말했다. 수지 씨, 특별한 아버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월급을 2배로 올려주겠어요. 놀라움이 너무 커서 수지는 거의 쓰러질 뻔했다. 현우에게 고마워해요. 그가 당신에 대해 말해줬거든. 칼라가 아들에게 던진 시선은 지옥을 얼릴 수도 있을 정도였다. 준호는 수지에게 전화해서 상황이 어떤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초조하고 조급했다. 바빴던 그녀는 무심코 사촌에게 귀중한 대답을 해주고 말았다. 지금 통화 못해. 가족들이 여행 가서 몇 주 동안 없을 거고 나 혼자 집 전체를 맡아야 해. 그녀는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서둘러 말했다. 끊고 일하러 돌아가야 해. 가족이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듣자 준호는 말했다. 잘 됐네.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서 사악한 미소를 들을 수 있었다. 이제 그들이 널 완전히 신뢰하는군. 고마워 사촌. 그날 보석을 가져가자. 준호는 전화를 끊었고 수지는 식은땀을 흘렸다. 그녀가 저지른 실수는 묘비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이제 어떻게 준호가 그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 걸 막지? 현우의 어릴 적 친구가 집에 도착했지만 현우는 그녀의 구애에 무관심해 보였다. 그 아가씨는 예쁘고 부자였고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원할 모든 것이었지만 현우는 오직 수지만을 바라봤다. 자신의 일에 대한 사촌의 관심을 보고 수지는 말했다. 거기 일은 꽤 힘들어. 그녀는 그녀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의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 넌 내 집, 내 직장, 내 대학교가 있잖아. 여자는 보호적이었다. 하지만 사촌은 대답했다. 언니는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게 될 거야. 엄마 그만 좀 해. 수지 언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미 너무 많이 고생했잖아. 그녀의 말에는 진정한 동정심이 있었다. 수지에게는 방학 동안 부모님, 댁에서 지내러 온 사촌 미영이 있었다. 이 사촌은 독립적이었고 혼자 살았으며 일하고 공부했고 게다가 매우 친절하고 상냥한 아가씨였다. 그녀는 수지가 되고 싶었던 모든 것이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운명의 주인. 내가 고통받지 않도록 내 길에 나타난 천사. 손을 내밀어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수호천사. 내가 쉴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미영은 그 어두운 가족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수지가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짐을 싸고 있었다. 움직임은 분주했고 직원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여행은 다음 날 오후였다. 현우의 사촌 지우는 수지의 사촌 미영을 거의 차로 칠 뻔했다.
운명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기묘한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걱정된 그는 차에서 내려 물었다. 다쳤어요? 그의 걱정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발을 마사지하며 말했다. 조금요. 지우는 걱정스럽게 정중하게 아가씨의 팔을 만지며 말했다. 팔 좀 볼게요. 실례합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모르는 길로 들어섰다가 길을 잃었어요. 젊은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럴 땐 휴대폰 앱이 있잖아요. 그걸 사용했으면 됐을 텐데. 지후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나 자신을 믿었다가 길을 잃었네요. 그들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함께 살게 될 사람은 당신일까? 우리의 꿈이 하나가 될까? 준호는 다시 한번 수지를 위협했고 그녀의 아버지를 이용해 그 늙은이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위협은 점점 더 폭력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출구가 없었던 그녀는 납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고 길모퉁이에서 사촌을 만나 말했다. 오후 4시에 모두 나갈 거야. 직원들은 이미 다 퇴근했어. 모든 단어는 자신에 대한 배신이었다. 자랑스럽게 준호는 말했다. 아가씨,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이제 가서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그냥 가서 기다리기만 해.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놓았다. 모두가 나간 것을 보고 준호는 말했다. 드디어 행동 개시할 시간이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사촌이 그런 미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것이 옳은 일을 할 마지막 기회였다. 그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아직 집에 있던 현우의 고모 에리카와 마주친 것이다. 농장에 안 가셨어요? 공포가 그녀를 휩쌌다. 고모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중에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내일로 미뤘어요. 여자를 구하기 위해 수지는 서둘러 말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저랑 같이 가요. 빨리요. 절박함이 그녀의 목소리에 역력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강도 중 한 명이 두 사람을 붙잡아 에리카의 방에 가뒀다. 폭력은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그는 에리카가 켜둔 아로마 향초 몇 개를 건드렸고 불이 번지기 시작했다. 불길은 비싼 카펫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때 딸이 늦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지의 아버지가 직접 그녀를 데리러 왔다가 불길을 보고 겁에 질렸다. 딸에 대한 그의 사랑은 두려움보다 컸다. 오 세상에, 내가 그녀와 김씨 가족을 구할 거야. 그는 주저없이 불타는 집으로 뛰어들었다. 한편 현우는 이웃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댁에 불이 났어요. 이미 구조대에 신고했어요. 절망이 그를 휩쌌다. 현우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절망에 빠져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오직 수지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 준호의 공범들은 집안의 몇 가지 물건을 훔쳐 사이렌 소리를 듣고 도망쳤다. 패를 버리는 쥐들처럼. 절망 속에서 준호는 사촌과 삼촌을 홀로 남겨두고 도망쳤다. 그의 비겁함이 마침내 드러났다. 준호는 탈출하려 했지만 이웃이 구조를 요청해 경찰이 도착했다. 정의는 때로는 늦지만 반드시 온다. 한 경찰이 수지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으로 간 남자들에게 소리쳤다. 연기는 짙고 숨 막혔다. 그들 중 한 명이 수지에게 말했다. 부인,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경찰서에서 진실은 상처가 벌어지듯 드러났다. 수지는 현우에게 말했다. 눈물이 자유롭게 흘렀다. 저에게 화내는 거 이해해요. 단지 준호 오빠가 우리 아빠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전 당신 댁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단어는 말하기 고통스러웠다. 부끄럽고 용서를 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현우는 얼굴에 손을 얹고 실망감에 울기 시작했다. 그의 눈물을 보는 것은 어떤 처벌보다 더 나빴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를 나갔고 수지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가 남긴 공허함은 거대했다. 미영은 어머니를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말했다. 다 우리 오빠 잘못이야. 그녀는 분개했다. 아빠는 결코 좋은 본보기가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집을 나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있었다. 준호 오빠는 아빠의 복사판이야. 아들에게 한계를 가르쳐주지 않았지. 온갖 친구들을 사귀었고 아빠는 그의 잘못을 결코 벌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그가 감옥에 가니까 아빠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어해.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수지는 그놈만큼이나 나쁜 년이야. 그 단언의 잔인함은 미영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영은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언니는 결백해요. 그리고 정의가 그걸 증명할 거예요. 조사 결과 수지가 사촌에게 강요당하고 위협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증거는 명백했다. 이것은 그녀의 혐의의 심각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도착했다.
하지만 삼촌은 그녀를 바닥에 난폭하게 내동댕이 치며 아내에게 말했다. 이 해충들 여기서 나가게 해. 하지만 아내는 말했다. 법정에서 우리 아들이 그녀를 위협했다는 게 증명됐잖아요. 그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늦었고 밖은 춥다고요. 그녀에게는 인간성의 마지막 조각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부터 수지는 인생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웃과 아무도 그들을 돕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수지는 말했다. 가요 아빠. 저 아줌마는 우리 안 도와줄 거예요. 거절은 아팠지만 그녀는 익숙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있을 곳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녀는 희망을 유지하려 애썼다. 바닥에서 일어나요 내 사랑. 수지는 삼촌 내외에게 애원하기 시작했다. 아빠가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최소한 아빠만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절박함이 역력했다. 여러분 누구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녀의 외침은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다. 수지의 삼촌은 손에 여행 가방을 들고 아내에게 말했다. 저 미친놈이랑 도둑년한테 짐이랑 작별 인사나 해줘. 그의 말에 담긴 무심한 잔인함. 오늘부터 그녀와 저 미친 늙은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친절해 보였던 한 노인 이웃이 그녀를 놀라게 하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아가씨. 하지만 너희들을 여기에 둘 수는 없어. 나도 들어가야지. 춥다. 친절에도 한계가 있었다. 진우가 말했다. 딸아 배고프다. 그 단순한 요청이 수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수지는 아버지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진정해요.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수지는 삼촌이 야간 근무 중인 것을 틈타 집으로 갔다. 그가 이미 나갔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치였다. 아버지도 목욕을 하고 짐과 약을 챙겼다. 하지만 남자가 나타났다. 서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타이밍은 최악일 수 없었다. 그는 집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고 큰 혼란이 일었다. 그때 고급차 한 대가 멈춰섰다. 구원의 천사처럼 현우였다. 그는 수지의 삼촌에게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권위로 말했다. 이건 명령입니다. 벌벌 떨며 남자는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의 힘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실례하지만 들어가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우 씨가 현우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마음씨 좋은 청년.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나와 내 딸은 이틀 동안 길거리에 있었어요. 그 고백은 현우에게 충격을 주었다. 수지는 넋 나간 표정으로 고백했다. 오늘 자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빠에겐 저밖에 없으니까요. 고백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수지를 팔로 감싸 안으며 현우가 그녀에게 말했다. 수지씨, 신뢰는 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당신에게 상처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들이 고통받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당장 당신을 길거리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돈도 좀 드릴게요. 아버지 약값 전부 얼만지 말해줘요. 100만 원이 넘어요. 왜요? 수지가 여전히 넋 나간 표정으로 그토록 큰 친절을 이해하지 못하며 물었다. 계좌번호 줘요. 내일 돈을 좀 입금해줄게요. 수지는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었다. 감사는 압도적이었다. 진우는 그녀와 함께 무릎을 꿇었고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순수한 감동의 순간이었다. 현우는 수지에게 갈 곳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사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지와 진우를 미영의 집까지 데려다주고 안전하게 그녀에게 맡겼다. 소박한 동네와 대조되는 고급차. 미영은 그들을 환영하며 사촌에게 물었다. 왜 나한테 다 말 안 했어? 당장이라도 재워줬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있었다. 수지는 말했다. 네가 쉐어하우스에 사는 거 알아서 너희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자존심은 항상 그녀의 단점이자 장점이었다. 하지만 미영은 대답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랑 새해 보내러 친척 집에 여행 갔어. 나 혼자 집에 있어. 그럼 내 엄마는? 수지는 슬픔을 안고 말했다. 엄마는 우리 아빠랑 나를 버리고 도망친 그 남자랑 같이 살아. 아들 둘이 있고 나한테만 지낼 곳을 주겠다고 했어. 아빠는 같이 못 간다고. 어머니의 거절은 여전히 아팠다. 난 엄마처럼 절대 아빠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은 신성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자신의 계좌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입금된 것을 보았다. 현우는 그녀와 아버지 진우를 돕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수지는 사촌에게 말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줬어. 이 남자는 천사임에 틀림없어. 정말 친절해. 미영은 사촌을 껴안고 말했다.
너랑 진우 삼촌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 길을 건너던 중 수지는 현우를 발견했다. 그를 본 감격이 너무 커서 그녀는 거의 차에 치일 뻔했지만 그가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다시 한번 그녀를 구했다. 현우가 수지에게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요?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있었다. 수지는 매우 행복해하며 말했다. 우리 인생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준 돈 일부를 투자해서 저렴한 옷을 팔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커졌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역력했다. 너무 커져서 가게를 열었어요.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들은 말에 행복해하며 현우는 말했다. 사업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녀에 대한 그의 자부심은 눈에 보였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바로 써버리거든요. 현우의 얼굴을 보고 진우가 말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해요. 우리를 도와준 마음씨 좋은 청년이잖아요. 현우가 진우에게 말했다. 두 분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실 거예요. 수지의 숙모가 남편의 지시를 받고 조카의 새집에 찾아와 진우에게 말했다. 내 형이 널 무척 사랑하고 보고 싶어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그가 대출을 받아서 빚더미에 앉았는데 수지가 그 빚을 다 갚아주길 원해.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 도와야지. 위선은 역겨웠다. 하지만 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식적이군. 이제 내 딸이 잘 살게 되니까 나타나다니. 갑자기 진우가 말했다. 기도할 시간이네. 기다려. 화가 난 여자는 대답했다. 하나님이 너희들한테서 모든 걸 뺏어갈 거야. 이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것들아. 그녀는 수지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우리에게 빚이 있어. 내일까지 계좌에 8천만 원이 필요해. 하지만 수지는 말했다. 그가 우리를 가족에서 끊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대답은 확고하고 최종적이었다. 그때 수지와 진우를 돕지 않았던 한 이웃이 그녀의 삼촌에게 조언했다. 부자 조카에게 버림받다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봐. 사람들의 악의에는 한계가 없었다. 이 여자의 추악한 면을 다 말해. 내가 해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했어. 난 빚더미에 앉아 파산 직전이야. 내 8천만 원을 원해. 다른 노인 이웃이 말했다. 당신은 착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당신을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승리했다. 모든 멜로디 중에서 당신의 것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내가 찾던 사랑 속에서 당신에게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수지와 현우는 결혼했고 아름다운 파티가 열렸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꿈의 결혼식이었다. 진우는 사위에게 부탁했던 대로 반지를 들고 왔다. 그는 환하게 빛났고 그의 미소는 모든 분위기를 밝혔다. 파티에서 서로를 본 미영과 지우는 놀라며 함께 말했다. 아저다 베랄하퍼. 당신 운명이 그들을 다시 한번 재회시킨 것이다. 미영이 말했다. 당신이네요. 우연이네요. 잘 지내요.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지훈이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전 현우 형 사촌이에요. 미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전 수지 언니 사촌이고요. 놀라움은 서로 마찬가지였다. 놀란 지훈이 말했다. 정말요? 왜 저한테 전화 안 했어요? 제가 휴대폰 수리비 내주려고 했는데 미영은 예쁘다는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말했다. 안 돼요. 이러면 얼굴 빨개진단 말이에요. 칭찬 정말 고마워요. 잠깐 얘기 좀 할래요? 그녀가 말했다. 미영이 따라갔고 두 사람은 멈췄다. 일 때문에 많은 사람과 대화하지만 솔직히 처음으로 긴장되네요. 미영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결국 고백했다. 사실 전 3년 전부터 그랬어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요. 사랑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그리고 수지와 현우는 이제 결혼해서 아주 행복했다. 수많은 폭풍우 끝에 마침내 평온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하나였고 함께 진우를 돌보며 그에게 최고의 치료를 보장했다. 사랑은 모든 장벽, 모든 사회적 차이, 모든 편견을 이겨냈다. 그것은 사랑이 진실할 때 그 어떤 것도 그것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증거였다. Roteiro otimizado para a narração no YouTube. Música de fundo dramática e emocionante começa suavemente. Narrador A.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을 잃은 한 젊은 여성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던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 수지와 현우의 이야기입니다. Cenas rápidas, 반지하이 곰팡이, 편의점에서 꾸벅꾸벅 조는 수지, 불타는 저택, 눈물 흘리는 현우, 나라돌 A, 곰팡내 나는 반지하 단칸방, 20살 수지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버지와 함께
매일 밤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냉혹함 속에서도 그녀의 미소는 아버지를 지키는 유일한 갑옷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사촌, 준호의 사악한 제안으로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내 전 사장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보석을 훔쳐와. 안 그러면 내 아버지 가만 안 둬. 무시차 데 서스펜스 아우멘타. 나라돌 A. 아버지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에 수지는 결국 굴복하고 화려한 김씨 집안의 저택에 발을 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그 집의 아들 현우를 만나게 되죠. 그의 따뜻한 눈빛과 친절함에 수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범죄를 위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널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날 보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Musical Romantica y Triste. 나라돌아. 현우의 어머니는 아들과 가까워지는 수지를 잔인하게 위협하고 사촌 준호는 계속해서 그녀의 목을 조여옵니다. 결국 약속된 그날 준호의 계획이 실행되고 저택은 화염에 휩쌉니다. 아버지는 딸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수지는 사랑하는 현우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체나 드라마티캇, 경찰서에서의 눈물, 길거리로 쫓겨나는 수지와 아버지. 나라돌 A,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수지와 아버지.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마지막 선택을 하려던 순간 기적처럼 현우가 나타납니다. 무시차 에페란소사 에 트리움판테. 나라돌 A, 수지씨 신뢰는 쌓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들이 고통받는 걸 볼 수가 없어요. 나라돌 A, 꿈꾸는 마음 여러분. 수지와 현우의 놀라운 여정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진정한 고귀함은 혈통이 아닌 영혼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굴욕 속에서도 존엄을 지키며 일어선 한 젊은 여성의 용기와 편견 대신 연민을 선택한 한 재벌 상속인의 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가치가 과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우리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길거리에서 나타난 현우의 연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 수지의 강인함?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선의의 마법을 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의 주제도 제안해 주세요. 큰 포옹을 보내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인 힘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